안녕하세요. 영어사탕입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한국지리 2단원 풍수지리와 고지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이어서 고문헌과 지리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문헌이라고 한다면 지리와 관련된 고문헌을 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리지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천지리지가 있고 두 번째로 사천지리지가 있습니다. 자, 관천지리지에서의 관은 국가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찬지리지는 국가가 제작을 한 지리지이다. 국가 주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찬지리지는 개인들의 생각을 담으면 안 되겠죠. 국가 통치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적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천지리지는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는 팩트들에 대해서만 써줘야 되겠죠. 이 관찬지리지는 팩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서술 방식을 우리가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시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에 나주목하면서 가장 왼쪽에 있는 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건치연역이라고 쓰고 팩트들을 쓰고 토산이라고 쓰고 또 팩트들을 쭉 써주고 있죠. 뭐 여기 중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구라든지 뭐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팩트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우리가 백과사전식 서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관천지리지로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궁 여지승람이 있고요. 자, 사천지리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자가 개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사익, 뭐 사생활 이런 단어들을 쓰죠. 그 개인들을 뜻하는데 이 사천지리지들은 조선 후기의 국토를 객관적 실용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실학자들 개개인들이 직접 만든 지도다, 지리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학자들이 개별로 만든 지리지인데요. 따라서 이 사천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 객관적이고 실용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천지리지는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제작을 한 지리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위에서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아래에서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천지리지는 실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관찬지리지, 국가 주도로 제작이 된 관찬지리지에 비해서는 주관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개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비교적 주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천지리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실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자, 그런 점에서 이 사천지리지는 서술 방식에서 설명식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아래 나와 있는 그 오른쪽 글에서 이 글이 택리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나주하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비교를 했을 때 항목별로 팩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양과 흡사하다, 뭐 이름난 고을이다, 뭐 높은 벼슬을 지는 집안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텐리지와 같은 사천지리지들은 설명식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택리지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리나 지리교육과를 희망했던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택리지를 읽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택리지를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소설 같아요. 수필 같습니다. 어떤 서술이냐면요,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조선 전기 고지도들은 북부지방에 대해서 좀 왜곡을 한다 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인식들이 조선 전반에 걸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이중원 선생님이 택리지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북부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부지방의 사람들은 성격이 사납고
야만적이다라고 서술을 해요. 그냥 문구 자체가 이제 정확한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어들이 야만적이다, 포악하다 이런 단어들은 들어가 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충격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서술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방식이 설명식이고 전반적으로 사천지리지들은 이러한 설명식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천지리지로서는 이종환의 택리지, 신경준의 도로고, 정약용의 아방강력고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관찬지리지가 먼저 제작이 되었느냐, 사천지리지가 먼저 제작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학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천지리지들은 예외 없이 조선 후기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제작이 되었는데 모든 관찬 지리지들이 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관찬 지리지가 사찬 지리지에 비해서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은 틀린 말이 됩니다. 관찬 지리지 중에서도 후기에 만들어진 관찬 지리지들이 있기 때문에 관찬 지리지가 사찬 지리지에 비해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은 틀린 말이 되는데 다만 우리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관찬 지리지에 대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 여지승라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지리지들은 둘 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글들 예시로 제시를 해주고 이게 이게 나라고 했을 때 가는 나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맞는 선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원에서 이 선제 가지고도 그렇게 집요하게 장난칠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관찬지리지가 사천지리지에 비해서 먼저 만들어졌다, 모든 지리지들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지만 평가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관찬지리지로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 여지승라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리지는 사천지리지에 비해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택리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택리지에 대해서만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택리지는 이종환 선생님이 살기 좋은 곳의 입지 조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된 지리지입니다. 자,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단원이 4개가 있습니다. 1단원이 삼인총론이라는 단원이고요. 2단원이 팔도총론, 3단원이 복거총론, 마지막이 4단원이 총론입니다. 총론은 이제 결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3인 총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3인이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때 보면은 산농공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3인 총론은 엄밀히 얘기해서는 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인적 구성,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도 팔도총론과 복거총론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정리해 두었는데, 자, 팔도총론이라고 한다면 조선 팔도의 위치, 역사, 지리, 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원이고, 복거총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복이 우리가 복복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자에서 한자를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거자가 주거지 할 때 그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 복된 집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된 집을 가거지라고 이종환 선생님은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거지가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택리지는 특히 복거총론에 있어서는 살기 좋은 땅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러한 가거지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거지의 조건으로 이종환 선생님은 4개를 제시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지리가 있습니다. 자, 이 지리는 풍수지리를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서 조건을 따져주는 것이 지리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리가 이익할 때 그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땅들에 대해서 조건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땅이 비옥하다는 이제 물자가 편리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제적으로 이익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생리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심. 이거는 간단하죠. 이웃의 인심이 좋은 곳. 제가 앞서서 예시로 북부지방 사람들은 인성이 포악하면서
뭐 야만적이다 뭐 이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중환 선생님 관점에서 북부 지방은 인심은 빵점이겠죠. 살기 안 좋은 땅이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수, 네 번째 조건으로 산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산수 같은 경우는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치가 좋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그 약간 미적인 감각에 대해서 따져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기준을 따져주는 것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중환 선생님도 양반이시다 보니까 그 풍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셨겠죠. 그 우리 그 고전시에서도 보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철이죠. 맨날 술 마시고 시는 엄청나게 많이 써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런 그 양반들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양반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뭐 술을 뭐 곁들이면서 시를 짓고 그러면서 풍경도 좋은, 경치가 좋아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선호했겠죠. 이런 특성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주로 이제 인심이라든지 산수에 관련된 설명은 잘 제시하진 않고 생리와 관련된 설명을 제시해 준 다음에 이게 생리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은지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래 나와 있는 이 택리지 글에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두고 기역이라고 한 다음에, 대체로 이제 그 시험에서는 기역 선제한 다음에 기역은 뭐 생리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 맞는 선지겠죠. 뭐 운송된 물자가 모이고 유리하면서 그래서 뭐 돈이 많이 모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생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틀리게 말할 때에도 기억은 뭐 진짜 뭐 1도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인심에 해당이 된다. 이건 뭐 당연히 틀린 게 되겠죠. 보통 이런 구조로 선지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거지의 조건이 좀 난해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리지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마지막으로 지리 정보에 대해서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리 정보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활하는 공간과 지역에 관한 정보를 지리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지리 정보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속성 정보, 세 번째로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 정보는 장소의 위치나 형태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뭐 특정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다든지, 뭐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위치를 표시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뭐 형태도 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반도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공간 정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속성 정보라고 한다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문적, 자연적 특징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속성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성, 특징에 대해서 다루는 정보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그 특징, 자연적인 특징, 인문적인 특징. 자, 자연적인 특징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라든지 지형. 예를 들어서 서울은 비가 얼만큼 내린다더라. 뭐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산이 많더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인구, 산업. 우리나라의 대부분 인구는 서울에 살더라. 울산은 2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적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자연적 인문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속성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계 정보는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을 때 인천이 있고 부산이 있다면, 자, 서울과 인천과의 교류가 활발할까요? 아니면 서울과 부산과의 교류가 활발할까요? 이건 당연히 서울과 인천과의 교류가 더 활발하겠죠. 왜? 부산보다 인천이 서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인접 물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울은 인천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다. 인천은 부산보다 서울과의 교류가 더 활발하다와 같이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관계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예시를 드린 것은 뭐 인접성에 해당이 되겠죠. 뭐 계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가장 최상위 도시가 되고 그 아래에 인천이라든지
부산과 같은 도시들이 있고 그보다 좀 더 계층이 낮은 도시로서 뭐 익산이라든지 뭐 삼척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학습을 해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고요. 자, 그럼 이러한 지리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을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직접 조사가 있는데요. 자, 직접 조사는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형 실측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끔씩 공사장이나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 그 삼각대처럼 해서 카메라로 뭔가 찍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공사장에서는 수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평이 안 맞춰지면은 피살 사탑이 되겠죠. 건물이 기울어서. 이 수평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그 공사를 지을 땅이 지금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끔 그런 카메라로 그 관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직접 조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래시장에 방문을 해서 요즘 경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재래시장에 직접 방문해서 시장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간접조사가 있습니다. 자, 간접조사는 지도라든지 문헌 등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구글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본다는 거죠. 아니면 도서관 가서 책을 읽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인터넷 조사를 들 수가 있는데 설문조사도 뭐 간접조사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 메일이라든지 또는 뭐 카톡으로 그 구글 폼에다가 설문조사 해주시면은 아메리카노를 쿠폰으로 쏴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러한 설문조사들은 우리가 간접조사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고 세 번째 방법으로 원격 탐사가 있습니다. 자,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 또는 뭐 드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거나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두산을 관측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두산에 가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윗부분이 이제 그 백두산 윗부분은 중국 땅이긴 하지만 중국 땅에서 뭐 백두산을 보는데 이게 약간 좀 시원찮아. 그래서 뭔가 좀 더 백두산의 전체적인 경관을 보고 싶어 아니면 북한 쪽에 걸쳐져 있는 백두산의 지역들을 살펴보고 싶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가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또는 아니면 뭐 대표적인 금강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금강산 못 가죠. 가면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싶다고 한다면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아니 뭐 여기에 드론을 띄우면 좀 안 돼, 좀 큰일 날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두산이라든지 금강산과 같이 우리가 지금 당장 못 가는 지역에 대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드론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도입이 된 도입이 된 조사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직접 조사, 간접 조사에 비해서는 가장 최근이겠죠. 이런 원격 탐사가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빙하 면적을 수집한다든지 오존층의 파괴 범위를 파악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오존층 파괴 범위를 파악한다고 해보죠. 우리가 이걸 직접 조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뭐 비행기라든지 우주선 타고 쭉 날아가면서 오존층이 이제 거의 우주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요. 위치에 있으니까 뭐 비행기라든지 우주선 타고 쭉 올라가서 창문을 보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지 파괴되지 않았는지 관측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원격 탐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들 이걸 우리가 원격 탐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재래시장을 제가 앞서서 예시를 들었는데 재래시장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드론을 쭉 그 조정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원격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구별을 해 두시는 것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리 정보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여기 밑에다가 그 지리 정보의 그 체계하면서 그 GIS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개념적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이 지리정보 평가 관련돼서는 몇 가지 내용들만 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리 정보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5가지 방법으로 지리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점묘도가 있습니다. 점묘도 같은 경우는 통계값을 일정 단위의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지도를 우리가 점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지도가 점묘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기능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점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시설의 개수를 파악할 때 또는 밀도를 파악할 때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치 선도가 있는데요. 등치 선도라고 한다면 같은 통계값을 지닌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등치 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등치 선도의 가장 대표적인 걸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등고선입니다. 또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 평균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을 또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강수량이 일정한 지역들을 같은 지역들을 촉선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해발 고도가 일정한 지역들을 연결해서 등고선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등치선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연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데 좀 더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뭐 강수량이라든지 평균 기온 이런 것들을 그 지도상에서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계 구분도가 있습니다. 자, 단계 구분도는 통계값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음영이나 패턴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00명당 도서관 좌석수라고 되어 있는 이 지도, 여기에 이제 단계 구분도가 되는데 각 지역마다 도서관의 좌석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단계 구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문지리적 특징을 지도에서 표현하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표현도가 있습니다. 도형 표현도는 말 그대로 도형을 통해서 통계값을 그 나타내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가장 오른쪽에 도형 표현도라고 하면서 막대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소매업체당 매출액이 제시되는데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지역이 소매업체당 매출액이 섬유 산업에서 매출액이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 표현도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도형 표현도 같은 경우에도 인문지리적인 특징을 지도상에서 표현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선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통계값을 화살표 방향과 굵기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주로 유입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선도 같은 경우에는 관계 정보를 표현하는데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전반적인 2단원의 내용들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3단원의 개념들을 시작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웅사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